안녕하세요. 네,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특별기획 세션입니다. AI 대전환 시대 노동과 산업, 과학기술 혁신 사회를 맡은 한국정책학회 부회장이면서 한국교통대 김태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 또 회원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 함께하고 계실 분들에게도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실 주최자, 좌장, 토론자님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오늘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특별기획 세션을 주최해 주신 한국정책학회 이석환 회장님이십니다. 특별기획 세션 좌장을 맡아주실 전자정부 특별위원회 위원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한국전자정부의 아버지신 안문석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예, 국내외를 살펴보건대 이러한 분들을 한 자리에 모실 수 있을지 또 앞으로도 가능할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한국정책학회를 넘어서 큰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한국정책학회 회장이신 명지대학교 윤종빈 교수님이십니다. 한국경제학회 회장님이신 고려대학교 강성진 교수님이십니다. 한국심리학회 회장님이신 성균관대학교 최훈석 교수님이십니다. 한국정보과학학회 회장님이신 한국과학기술원 문수복 교수님이십니다. 또 한국정책학회 회장님이신 국민대 이석환 교수님이십니다. 정말 바쁜 와중에도 참석을 해주시기로 하셨던 과학기술정통부 구혁재 제1차관님께서 2시에 청와대로 급히 다녀오시는 일이 생기셔서 조만간 3시 이전에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오시면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실 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프레그 세션 토론은 안문석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광스러운 좌장을 맡은 고려대학교의 안문석 명예교수입니다. 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이석환 회장님께서 한국정책학회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개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5대 회장을 했었습니다. 괜히 옛날에 초창기에 됐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학회가 커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축사하시는 분들이 차관급들인데 세상에 그렇게 많은 차관들이 와서 축사를 하는 것도 처음 봤고, 상도 또 보니까는 무슨 출연기관의 원장님들은 다 오신 것 같아요. 청장 원장은. 그래서 오늘 세션은 거기에 축사하러 오신 분 또 상 받으러 오신 분들만 일치 단결해서 AI 시대를 준비를 하면 뭐 틀림없이 한국이 1등이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시작 3시 50분까지는 끝마쳐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꽤 많지는 않아서 바로 토론과 그 다음에 그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누가 주제 발표를 하고 그걸 가지고 토론하는 형식이 아니고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학 회장님과 과기정통부 1차관님하고 모셔서 일종의 집단 지성을 한번 발휘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지성이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참 힘들죠.
근데 오늘 보니까 가능하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오신 학회장님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딱 일치 단결해서 현안 문제에 관해서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틀림없이 AI 강국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먼저 오늘 여기에 나오신 그 학회장님들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여기에 나오신 학회는 대단한 학회입니다. 학회장 소개를 제가 설립 연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1952년에 설립한 한국 전쟁 중에 부산에서 설립된 것이 한국경제학회입니다. 그 한국경제학회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인재를 양성을 했고 한국을 빈곤에서부터 탈피시키는 데 노력했다는 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그 한국경제학회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강성진 교수, 현재는 고려대학교 교수이고 스탠포드에서 박사도 하셨고, 근데 사실은 어느 대학 나왔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보와 지식의 수명이 짧은 세상에는 그게 아무 소용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현재 뭘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서 제가 보니까는 경제 성장, 경제 발전, 규제 개혁, 혁신 이쪽에 관심이 많은 걸로 인터넷에서 얘기를 해서 아마 그쪽으로 토론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강성진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는 더 오래된 학회가 있습니다. 그 한국심리학회인데 1946년에 그러니까 45년에 독립이 됐고 저희가 해방이 됐고 그 아직 48년이 되기 전에 46년에 만들어진 학회가 한국심리학회입니다. 오늘 그렇게 오래된 심리학회의 회장이신 최은석 교수님을 또 모셨습니다. 지금 현재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계시고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 사회심리학을 전공을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조금 1950년대에서부터 조금 현대로 와서 우리 정보과학회가 1973년인가 됐더라고. 1973년이면은 메인프레임 컴퓨터 시대이고, 그다음에 스타 네트워크가 있을 때고, 아마 이제 겨우 펀치카드 시스템에서 벗어날 때가 아니었나. 조금 아마 아직도 펀치카드 시스템이 그 시기에 한국 정보과학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정보과 ICT에 관한 준비를 한 학회가 한국정보과학회입니다. 그 정보과학회에 오늘 문수복 그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현재 카이스트 교수로 계시고 마사추세츠 주립대학 앰허스트에서 박사를 하셨고 그 네트워크 쪽 이쪽에서는 네트워크 분석 이쪽에서는 아주 타인의 추정을 불허하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992년에 만들어진 한국정책학회 그 이석환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아까 지금 회장이니까 더 소개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현재 국민대학교 교수이고 러커스대에서 박사를 하셨고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블루 정부를 주장했다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따가 토론할 때 그 도대체 블루 정부가 무엇인지 그것이 인공지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래된 우리 학회가 1953년에 만들어진 학회. 그 한국동단이 끝나자마자 만들었더라고요. 53년 10월에 만든 한국정치학회인데 대단한 학회죠. 그 우리 사실 행정학회나 행정학회 뭐 이런 것도 그 정치학회에서를 뿌리를 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현재 명지대 교수로 계시고 미시시피 대학에서 박사를 하셨고 비교정치, 의회정치 쪽에 그 전공을 하고 계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조금 늦으신다고 그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구혁재 제1차관이 계시는데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이 모스트입니다.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처가 1967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1966년에 키스트가 만들어졌고 1년 있다가 과학기술처가 만들어졌는데 그 과학기술처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과학기술이 발전을 했고 그 문교 교육부하고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주 자유롭고 상당히 분위기 좋은 공부하는 그런 그 부처가 그때 만들어진 것이 우리나라를 봐서는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따가 구차관이 오시면은 다시 한번 소개를 해 올리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이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원래 우리 학회가 저한테 준 그 세션은 3개의 세션입니다. 이제 AI가 인간 노동과 그 다음에 기계 노동자, 로봇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하는 이슈 하나 하고, 두 번째는 AI의 등장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거 하고, 세 번째는 AI 시대에 필요로 하는 거버넌스는 무엇이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3가지를 되게 크게 만들어서 있어서 그걸 거기에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오늘 토론을 이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제가 전자정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2002년에 11대 사업을 완성을 시켜서 한국을 전자정부의 이제 선두주자로 만들었는데 그게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성공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때 정부도 그렇고 우리 그쪽에 위원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다는 얘기는 현실이 참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권 하나 내려면은 한 16군데 관청을 다니면서 서류를 떼다가 외무부의 창구에다 갖다 놓으면은 거기에서 여권을 만들어주던 시기, 호적 등본 하나를 떼려면은 시골에 본 적이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시간이 걸리고 그래도 또 못 뛰는 케이스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꿈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이걸 그냥 창고 하나로 다 통합시킬 수는 없을까? 우리가 갈 필요 없이 그냥 집에서 그런 서류를 떼면 안 될까? 그런 꿈들이 있었고 그런 꿈들이 합쳐져서 전자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고 그러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2개의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아까 이경전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낙관적인 분이 계시는가 하면 인공지능의 등장이 인간 근로자를 대체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지 않느냐. 그냥 좀 비관적인 호킹 같은 사람은 인간이 한 제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을 만든 거라는 주장도 있고, 낙관론과 비관론이 이렇게 겹쳐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인공지능의 등장, AI의 등장에 관해서 우리 학회장님들께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에 관해서 일종의 비전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 3분 이내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제일 그 이슈가 되는 것은 인공지능이 어떤 세상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드니까 경제학회장님께서 먼저 한번 얘기를 스타트 끊어주시죠. 경제학회장 강성진입니다. 말씀하셨지만 이 AI가 우리 경제학 쪽에서 보면은 최근에 많이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기술 혁신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술 혁신이라는 게 과거의 기술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은 산업혁명 시대에 루다이트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기술을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서 노동자들이 그 기계를 부수려고 하는 그 운동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이걸로 멸망할 것이다. 즉 자본이 노동을 대체함으로.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과거 200여 년을 보면은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빠른 경제 성장률과 삶의 질을 유지했던 게 그 당시에 기술 혁명 시대였는데, 그래서 노동 측면을 본다면 많은 분들이 AI 세션 가면 질문한 게 노동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저는 두 가지 접근을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면은 첫 번째 우려하고 있는 게 대체 효과입니다. 즉 대체 효과라는 것은 기술이 혁신함으로 인해서 노동이 줄어들고 자본이 늘어나는 거죠. 그 대체 효과를 따지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노동자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당시에 산업혁명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보지 못했던 거는 생산량 증가 효과입니다. 즉 부가가치 효과의 증가가 함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도 늘어나고 자본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자체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규모 효과라 그러는데, 우리는 뭐 경제 성장 효과라 그러는데요. 그 성장 효과에서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점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노동시장을 보면은 어떤 노동시장은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어떤 노동시장은 안 들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고려대학교 한번 예를 들어보면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코딩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이 코딩 교육을 고대도 전체 학생을 코딩을 전공을 필수화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벌써 2, 3년 그 지난 전인데 지금 요즘으로서는 그 코딩 교육이 아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우리 경제학과 교수님도 계량 경제학이라고 그러는데 코딩하고 프로그램 만드는 질문하는 사람 학생들이 이제 전혀 안 찾아온대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챗GPT 넣으면 다 고쳐주고 에러 다 고쳐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술 혁신이 우리가 1, 2,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차이점을 볼 때 저희들은 과거에는 전형적인 기계와 노동자의 대체 관계인데, 그 4차 혁명 시대는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지능화 시대로 가면서 인간의 지능까지도 이제는 대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인간이 기계를 조종을 했는데 이제 좀 더 조금씩 지능화되면서 기계가 인간을 다시 영향을 주는 형태로, 뭐 챗GPT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글을 써주는 것도 이제 일종의 지능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사회가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회가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거를 넘어갈 거냐. 근데 요즘 보면 AI 대전환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기술 혁신은 시대를 넘었다. 즉 기술 혁신을 넘어서 뭐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전반을 재편하는 방향인데, 다행히도 한국은 80년대 이후 전자산업, 교수님이 많이 하셨던 정보화 산업을 하면서 기반 인프라를 상당히 많은 구축을 해두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국이 그런 그 경제 쪽을 아니면 사회 쪽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서,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 이제 앞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뒤에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재편되는 대전환 시대이기도 하고 그걸 한국이 상당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강 교수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낙관론자네요, 그죠? 근데 자세히 듣다 보면은 비관론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그 정도로 점수를 제가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다 사회학 가시는 학회장님이신데 공학도를 대표하셔가지고 문수복 교수님이 오셨어요. 도대체 AI의 끝이 어디까지입니까? 예. 어려운 얘기를 해주시는데, AI가 뭐 오늘날 정신없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공계에서도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또 기사에 매일 나오기 때문에 기사에서 AI가 이런 걸 하겠다 저런 걸 하겠다 지능을 대체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저희 학회와 국내 현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정보과학회가 73년에 생겼는데 국내 대부분의 대학교에 전산학 관련 학부가 80년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중반서부터 국내 박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좋은 IT 기술 서비스들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새로운 기술과 싸이월드 같은 걸출한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 실패의 요인을 보겠습니다. 저는 인프라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를 한다고 진단을 합니다. 조금 더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조금 테크니컬하게 보자면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고 라지 스케일 시스템 관리가 필요했는데 그거를 예전에 그냥 은행 계좌 관리를 하는 RDMS로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 새로 생긴 서비스의 시스템 그 리퀘어먼트를 못 읽어냈다. 그러나 이제 지금 4반세기가 지나서 2026년 지금은 인력도 배출이 많이 된 상태에서 또 새로운 도약을 지금부터는 새로운 도약을 해봐야 저희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20대 기업 20대 기업 안에 네이버, 카카오, 크래프톤이 가끔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만은 온라인 게임 말고는 실은 수출 기업이 없습니다. 이게 저희로서는 저희 학계에서 갖고 있는 커다란 약점이고 그러나 지금 AI에 집중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총리께서도 피지컬 AI, 바이오 AI를 얘기하시는 이유가 저희 산업적 기반이 더 잘 되어 있고 플랫폼 산업은 실은 미국, 중국만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델을 만들고 그 밑에 있는 NPU를 만드는데 중간이 없습니다. 국내 인력 배경적으로 분산 시스템, 라지 스케일 시스템을 하는 중간이 없어서 저희가 AI 서비스를 새로 만들어도 전부 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인프라에서 돌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게 20년 후에 바뀔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저희 학계에서는 지금 그 부분 아직 물음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 72년이면은 이제 진짜 대학에 학과도 별로 없을 때죠. 그래서 유일하게 인재를 양성하는 데가 이제 키스트라는 곳에 교육반에서 인재를 양성을 해서 교육반에서 이제 돈 받고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이 그 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은 상당히 괜찮죠? 그때 비하면 예. 그래서 우리 문수복 교수님은 앞으로의 미래 AI를 중심으로 한 미래는 1973년에 비해서는 대단히 밝고 낙관적이다. 그렇게 제가 보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생각이 조금 바뀔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심리학회의 그 최운석 교수님께 이제 제가 드릴 텐데 제가 AI라는 것이 가지고 기술적으로 AI가 바라는 밝은 미래는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이냐는 질문 하나와 두 번째는 이게 심리적으로 인간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이냐 한 두 가지의 약간 다른 것 같은 질문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술적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왔는데 사람들이 갖는 심리적인 요인, 감정적 요인과 관련돼서 AI의 등장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냐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미래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예, 행복하게 하는 측면도 있고 괴롭게 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AI 대전환 여러 학문 분야에서 얘기하는데 심리학 분야에서 되게 고민하는 거는 AI 대전환이 인간과 사회의 어떤 기회와 위협을 이제 불러오느냐 되게 이걸 이해하는데 집중이 돼 있고요. 그 선생님 질문하신 내용에 그냥 제식으로 줄여서 답변을 드리면 이 AI 시대가 인간에게 기회이냐 위협이냐 행복을 증강시킬 거냐 위협하는 거냐 이것은 조금 인간의 존재적 본질이 무엇이냐로 우리가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한 가지 단초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시겠지만 인간은 두 가지 존재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능적 존재이고 하나는 사회적 존재이죠. 그러니까 기능적 존재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떤 자기의 능력이나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신념을 근간으로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효능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효능 신념에 근거해서 목적을 추구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하고 이렇게 가치를 창출하고 이렇게 사는 존재이죠. 근데 이제 소위 AI가 초인간적인 수행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이
자신의 전문성이나 지식이나 기술 또 지능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해서 유지되는 개인의 효능 신념이 이제 위협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인간의 기능적 존재로서의 존재적 특징의 뿌리를 이루는 효능 신념의 위협이 생겼을 때 그게 개인에게 또 집단에 조직에 뭐 사회 전체에 어떤 어려움을 뭐 초래할까 우리가 금방 짐작해 볼 수 있죠. 불안 대표적인 것으로 뭐 상실감, 그렇죠. 뭐 통제력 상실, 학습된 무기력,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은 심리학자들이 경구 삼아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각도를 조금 틀어서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대처하고 준비해야 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AI가 인간의 노동을 뭐 대체하고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고 인간의 효능성 영역을 대체하면 그럼 인간은 그걸로 끝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 그렇게 되면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소프트 스킬 영역들, 공감, 배려, 협상, 리더십, 창의성 이런 그 소프트 스킬 영역들이 중요해질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사회가 과거에는 좋은 대학 나오고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하고 경험 많고 이것들이 개인의 효능 신념을 구성하는 먹이였다면 앞으로 AI 시대에는 오히려 인간다움, 사람다움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효능 신념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축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고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시대에 AI 시대에 효능 신념에 대한 위협과 더불어 효능 신념의 재구성 그리고 그 효능 신념의 재구성의 방향은 인간답게 사는 것, 공동체의 발전, 삶의 공동성을 유지하고 확장하고 실현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다분히 그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존재에 대한 위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AI 시대에 사람다움이 다 사라져서 다 외롭고 고립되고 할 것이냐,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잘 준비하고 대처하면 오히려 그 AI 시대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 이것들이 공동체의 중요성 또 공동체적 삶에 그 의미를 두는 이런 방향으로 건강하게 전환이 이루어지면 뭐 그렇게 크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회가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심리학자답네요. 그러니까 AI라는 것이 만들어지니까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인간을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틈이 생겼다고 하는 거. 그 틈을 잘 활용을 해보니까 어쩌면 그 잘 활용하면 보다 인간적이고 보다 더 인간 중심적인 그런 세상을 만들 수도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70년, 60년대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다닐 때 제가 사회심리학 그게 폭파져가지고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그때 인기 있던 것이 데이비드 리스만의 로니 크라우드였어요. 고독한 군중. 거기서 보면은 이제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더라고요. 전통 지향적, 내부 지향적, 외부 지향적. 요즘 고문 생각하니까 거기에 네 번째를 더 하나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AI 지향적 퍼스널리티. 그게 제가 어디 가서 들었는데 그 어떤 종교 단체에 가서 들었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AI에 상담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하는데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그 AI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나쁜 결과가 있을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런 것들도 요즘 플랫폼 또 저기도 재판도 막 걸리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심리학회에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할 분야가 아닌가. 근데 전반적으로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의 세상, 제가 심리학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비관적이지는 않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정치학 회장께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경제학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학, 정치학 다 이제 사람 사이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경제학은 이 자발적으로는 거래 관계, 주고받기가 일어나는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고, 그런데 정치학계는 권력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 사이가 되는 이제 그런 관계인데,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 저희가 좀 해결했으면 하고 생각되는 것이 정치의 분권화 양극화 현상, 네 편 내 편 갈리기 현상, 내 편이 아니면은 대화도 안 하는 현상. 그것이 결국은 이제 정보 홍수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우리가 설명은 가능한데, 혹시 그것이 인공지능이 등장함으로써 그런 정치 양극화, 분권화, 분절화, 대화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할 기미가 좀 보이는지, 아니면 더 그것이 강화가 될 것인지,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국정치학회 회장 윤종빈입니다. 방금 우리 안문석 교수님께서 뭐 한 두어 가지 말씀하셨는데, 일단 요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이 인공지능발 이 실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정치학자로서도 생각을 해보면, 그럼 그동안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위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가 어쩌면 인구 구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였던 것 같은데, 어쩌면 요즘 AI발 여러 가지 실업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러한 인구 구조 문제에 대한 위기감은 좀 약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아이러니하게 이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요즘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사회자님께서 모두의 질문하셨던 낙관론, 비관론,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정치학자로서 제일 이쪽 기술 발전엔 조금 더디기도 하고 문외한인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잘 모를 때는 굉장히 낙관론이었습니다. 피지컬 로봇 나타나네, 인간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겠네라는 생각을 하다가, 요즘 조금 이번 세미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하다 보니 이게 인류의 재앙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4월 7일이죠. 엔트로픽에서 미토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게 뭐지 하다가, 그동안 뭐 아시겠지만 엔트로픽에서 나온 클로드 코워크가 완전히 일자리를 엄청 뺏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특히 회계나 이런 재정 부분에서요. 그런데 이 미토스가 출연하고 나서 이게 뭐지 하다가 뭐 아시겠지만 미토스 엔트로픽에서 이거 오픈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이버 보안의 최강자인데 동시에 사이버 해커의 최강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모여서 이걸 어떻게 오픈해서 내놓지라는 고민을 함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4월 중순에 엄청난 긴박한 대책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류의 재앙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생성형 AI 시대에서 이제 자꾸 자율형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엔트로픽에서 계속 만드는 AI들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권한을 넘기는 순간 이 AI는 우리한테 재앙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금융 권한이나 여러 가지 국가 기관 시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파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조금 공부하다 보니 재앙이 될 수도 비관론에 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뭐 사족이지만 저희 아들도 사실 작년에 개발자로 스마트 AI 팜, 나름 잘 나가는 그 방면에서는 잘 나가는 회사에 개발자로 취업했다가 개발자가 6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2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인 우리 아들은 지금 업무를 전환을 하라고 요청을 받아서 지금 개발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홍보 쪽 업무를 또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어보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상위권 코딩 능력자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현장에서는 그조차도 이제 필요 없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생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너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저출산 고령화는 인구 감소가 몇 년도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대책을 하면 되겠다라는 좀 계산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미래를 AI로 발생하는 우리의 미래를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너무 급속도로 발전하니까 뭐 주 단위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긴 해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정말 부정적인 조금 좀 미래관을 좀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정치학은 너무너무 늦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만 해도 저는 큰 영광이고 공부를 하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 수업의 일부 인공지능과 정치혁명이라는 주제로 제가 한 2, 3년 전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그 주제에 나온 얘기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민주주의 공론장이 얼마나 더 기술 발전으로 개선될 것인가. 두 번째는 인공지능 정치인입니다. 우리가 사리사욕 때문에 부패한 정치인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과연 공정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인이 인공지능 정치인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큰 관심사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이 과연 아까 사회자님 질문하셨던 그 어떤 그 양극화 현상, 이 이념적 양극화 현상, 이게 결국은 뭐 필터 버블이나 확증 편향 현상들이 이 기술 발전으로 더 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제재를 하고 개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도 정치학자들이 해야 되는 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길었습니다.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1970년대 미래에 관해서 나온 책이 그게 성장의 한계라는 책인데 매도스라는 사람이 쓴 Limit to Growth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인류의 장래는 비관적이라고 결론을 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과학기술 발달이 옛날과 똑같이 지수함수적으로 발달하기가 힘들고 그 이유는 뭐냐면 과학자 사이에 대화가 안 될 것이다. 과학이 너무 세분화돼서. 그런데 그 사이에 역사는 컴퓨터가 나왔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나왔고 또 컴퓨터에 있어서의 코어가 나왔고 그래서 과학자 사이의 대화는 전혀 문제가 없어졌어요. 무엇이 문제가 됐느냐? 과학자와 정치가 사이의 대화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정치가들은 과학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지구온난화 그 거짓 정보다. 백신 맞지 말아라. 그것도 거짓 정보다. 그걸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정치가들을 설득을 할 수 있는, 가감하게 설득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거트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 세상을 지금 굉장히 앞으로 불행하게 만들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과학자들 사이의 대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학자와 사회과학자, 특히 정치가들과 사이에 있어서 대화, 소통을 키우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AI가 혹시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회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몇 가지 코멘트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석환 정책학 교장님인데 행정학회 또는 정책학회에서 그 일을 많이 하시고 그랬으니까 그 AI라고 하는 새로운 첨단 기술이 이제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그 첨단 기술이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 공간이 새로 생기기 시작하죠. 옛날에는 사이버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융합되는 새로운 공간이 생활 공간이 되고 또 새로운 인류가 등장했어요. 옛날에는 네티즌이라는 인류가 등장했는데 지금은 네티즌 플러스 호모 로보티스.
로봇가 등장해가지고 그 생활 공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인류가 나타나서 돌아다닙니다. 그것이 로봇, 지능 로봇이에요. 지능 로봇이 인간과 더불어 돌아다니는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공장과 소비자,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가 됐는데 이제는 소비지에서 물건을 만드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3D 프린트로 건물을 짓는 일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그 새로운 가버넌스가 등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 초창기에는 대혼란이 벌어져요. 서로 속여먹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들이 아주 그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은 첫 번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이 굉장히 돌아다닐 거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걸 막는 것은 거버넌스고 공공 부분은 거버넌스이고 그 민간 부분은 윤리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 문제를 우리 정책학자 또는 행정학자 입장에서 블루도 굉장히 주장을 하셨대요. 보니까 그 블루 주장 입장에서 그 AI 시대에는 비관적으로 갈 것인지 낙관적으로 갈 것인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 정책학 회장 이석환입니다. 먼저 사실은 이 토론이 시작될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에서 이제 저희가 기획을 했기 때문에 질문지 리스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학회장님들께 토론문을 좀 작성을 해주시라 부탁을 드렸는데 이건 지금 현장 그 실시간 생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전혀 안문석 교수님의 질문을 전혀 예상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그 정말 그 민첩하게 이렇게 답변들을 잘 하시는 걸 보고 몹시 좀 당황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이어서 순서가 다행이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책을 쓴 게 몇 년 전에 있는데 책 제목이 이제 블루 거버먼트예요. 근데 그 블루 거버먼트는 파란 정부가 아니라 각각의 이니셜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내고 앞으로 유능한 정부의 조건이 있는데 일반 국민이든 뭐 전문가든 딱 4가지만 주목하면 된다. 그러면 정부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 하면서 이제 각각의 이니셜을 따서 이제 B는 이제 basics, 기초가 튼튼한 정부, 그리고 L은 linkages, 해서 연계가 튼튼한 정부, 그리고 U는 이제 unity라고 해서 통합이라는 말도 쓰지만 조화를 잘 이루는 정부, 그리고 이제 마지막 E가 이제 equilibrium이라고 해서 이 균형이 잘 잡힌 정부예요. 그래서 뭐 각각을 지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앞에 그 이니셜 중에 B라는 말을 천착해서 기초가 튼튼한 정부 또는 기초가 튼튼한 사회 이거여야 된다라는데 거기에 제 핵심 주장은 뭐였냐면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해도 변해서는 안 될 가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정부가 추구해야 할 핵심 이념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핵심 가치와 핵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이 정부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버릴 수 없는 가치들을 지키고 있는가, 그걸 똑바로 봐라. 그러면 그걸 지키고 있으면 훌륭한 정부의 조건이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정부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정부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만은 그 B라는 개념에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AI가 도래하게 될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모든 것들이 일론 머스크는 뭐 모든 것이 다 로봇이 만들어내고 이제 로봇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니까 거기다 로봇세를 부과하고 인간은 그냥 먹고 놀 생각만 하면 된다. 낙관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결국은 만약에 그 시나리오가 들어간다면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상황이 오냐면 제 생각에는 저 이제 안문석 선생님이 늘상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아무리 세상이 망해도 자동화가 돼도 끝까지 안 될 영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 자동화가 영원히 될 수 없는 영역이 어디냐? 그게 이제 문화 예술과 창의성, 창작 이런 영역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외관상으로는 이미 거기부터 침공을 당했죠.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만약에 놀고 먹어도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온다면
인간은 일을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엔 모든 사람들이 이른바 강요받는 사회. 그러니까 나는 적합성이 거기 없어도 모든 사람이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창의성과 모든 사람이 문화예술인이 되도록 강요받는 사회. 이런 사회가 또 올 수도 있다.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창작 활동을 하지 않으면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쪽 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지만 사실 한마디로 키워드를 규정하자면 저는 대혼돈의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규정을 짓고 싶고 그 미래는 사실은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관론과 비관론의 어느 편을 들기 이전에 지금 분명한 건 아무도 모르는 대혼돈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럴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실례로 최근에 이제 대학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는 그 지금 이제 모든 전공들은 다 각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19세기에 만들어진 대학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낡은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이제 19세기에 만든 고등교육 시스템으로 20세기의 지식으로 길들여진 교수들이 21세기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약간 모순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기본에 충실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구조조정인데 특히 이제 우리 문수복 회장님도 계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딩이 전 학생에게 의무화가 되고 컴퓨터 공학이 완전히 가장 큰 경쟁력이 높은 학과였다가 갑자기 지금 그 쉬프트가 어디로 갔냐면 기계공학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 대학의 대부분 기계공학의 교수들의 컴퓨터공학과에 있는 교수님들이 기계공학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하고 그쪽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계공학은 별로 인기가 없는 과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계공학이 뜨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소재가 좋아지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입고 다니는 이런 양복을 입어도 어깨가 안 올라가는 사람들이 어깨가 올라가고 이제 로봇 이 웨어를 입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기계공학들이 이제 해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 보면 언젠가는 또 이 기계공학이 또 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사이클을 타고 또 다른 전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지금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지금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스라큐스 대학이 얼마 전 뉴욕 타임스에서 얘기한 거에 의하면 인문학 쪽의 전공을 수십 개를 지금 다 드랍시켰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맨날 교육부의 프레셔를 받고 해서 막 전공이 구조 조정이 되고 막 자율 전공이 확대되고 이렇게 트렌드를 가고 있는데 미국도 이제는 신화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없어지고 있는데 미국도 결코 옳다고 볼 수는 없다. 언젠가는 다시 인문학이 중요한 시기가 올 텐데 그러면 지금 전공들이 다 그 수요가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쪽으로만 학과를 남겨둔다면 결국 그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어서 저는 정중동과 대혼란의 시기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면서 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분류에서 B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중요하죠.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샤워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수리공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참 훌륭한 청년이더라고요. 밤 10시가 넘었는데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칭찬을 많이 해줬는데 그 사람 말에 다 자기 일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와도 우리 이 직장은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아마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10년을 그걸 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거 할 겁니다. 기계공학 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앞으로 피지컬 AI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틱 AI가 사실 퍼스널 AI 시대거든요.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자기 비서를 하나씩 갖게 되는 세상이 되게 되면 새로운 직장이 만들어지긴 해요. 그 수리공. 그거 아마 굉장히 큰 수요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쪽. 그 요즘도 핸드폰 수리하는 데가 아주 대단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직장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하고, 근데 마침 그 사이에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1차관이신 구혁재 차관님께서 청와대 회의를 마치시고 또 바쁘신데 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고요.
제가 그 오시기 전에 우리 학회장님들한테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낙관론, 비관론에 관해서 제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팽팽해요. 그래 맨 마지막에 우리 이석환 교수 얘기가 모르겠다. 지금 그 정답이 그냥 모르겠다.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다. 그런데 모르겠다 하면 안 돼요. 정책 하시는 분들은 꿈을 가져야 되죠. 비전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면 그쪽으로 가지거든요. 양자역학에서 그렇더라고요. 중첩 상태에서 누군가 관찰자가 관찰을 하면은 그 사이에 그쪽으로 가진다. 뭐 그래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이 굉장히 중요한데 꿈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고위 정책 수립가의 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구 차관님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그게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데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독특한 조직입니다. 다른 조직은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위계질서에서 움직였는데 두 조직 경제기획원하고 과학기술처는 이게 좀 자유롭더라고요. 토론이 가능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경제기획원하고 과학기술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가 이만큼 발전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 구차관님께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정부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미래 상태, 바람직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소신껏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과기정통부 1차관으로 있는 구혁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오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 교수님 저 시험 공부할 때도 쓰신 책으로 공부했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 교수님들 계시고 뭐 선생님들 계신데 이런 데서 제가 뭐 견줄 바는 아니고요. 저 그냥 갖고 있는 생각이나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을 좀 홍보라도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잠깐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공과대학을 나왔고요. 기술고시를 반득 받고 학부는 이제 제가 전기전자공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부 마치고 시험 보고 이제 그 부처에 와 보니까 하는 일이 기술 개발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 개발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은 가만 보니까 이게 이렇게 기획을 하고 기획된 결과에 대해서 돈을 나눠주고 하는 이 돈 있는 분들이 세상을 좀 지배하는구나 해가지고 제가 석사를 이제 MBA를 했습니다. 근데 MBA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정치가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정치학은 아니고 이제 그 IP라고 인터내셔널 폴리티컬 이코노미라고 저는 그게 경제학인지 알았더니 이제 지원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디파트먼트 오브 폴리틱스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참 짧은 영어로 이 정치학을 하는 게 무지하게 힘들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정치학도 한번 맛을 약간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위는 이제 행정학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제가 사실 정책학회는 제가 그 학위 공부할 때 그 파트타임을 학위 공부할 때 잠깐씩 이렇게 와서 구경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발표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아무튼 이 자리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뭐 AI 미래를 제가 그 단언하진 되게 어렵고요. 저는 아까 여러 번 좋은 말씀들이 계속 잠깐 이렇게 제가 와서 많이 주셨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AI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오전에도 행사가 AI를 활용해서 논문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AI로 쓴 논문을 다 쓰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걸 잘 활용하면 더 좋은 논문이 빨리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한 이벤트가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연구를 잘할까, 논문을 잘 쓸까, 또는 논문을 쓰기 위해 도움을 어떻게 받을까. 결국 말씀드리면 AI와 공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그런 논의를 하고 또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고 왔습니다. 2차 대전 말에 그 일본이 그 원폭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때 원자 기술 나왔을 때
이 기술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었고 이 원자폭탄이 터지면은 지구가 멸망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 1990년대 말에는 이제 핵융합 이런 연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프랑스에 있는 그 핵융합 그 장치가 가동이 되면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면 태양처럼 지구가 망가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많이 했었죠.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위험성이 있는 기술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IAEA라는 국제적 초국가적 통제기구가 만들어졌고 그걸 통해서 좋은 기술을 활용하고 또 위험한 기술을 통제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양쪽의 밸런스 있게 원자력 기술이 가고 있습니다. AI도 저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답을 굳이 찾자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논의들을 국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뭐 저희 같은 정책가들이나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AI를 어떻게 하면 잘 쓸까? 저는 AI가 뭐 저도 뭐 깊이 있게 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머리가 좋고 눈치가 빠른 친구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거짓말을 잘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근데 저는 우리가 AI에 이제 뭐랄까 속지 않고 AI를 잘 쓰려면은 저희들도 인간들도 노력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이라 할까 갖춰야 될 것이 저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감입니다. 감. 제가 볼 때는 인사이트, 통찰력. 그러니까 전체를 바라보는 어떤 눈을 좀 가져야 되는데 제가 말씀이 약간 길어질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 아마 공과대학 나오신 분들 교수님 있으신데 저는 이제 전기전자를 공부했는데요. 전기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초 이론 중에 하나가 회로 이론입니다. 회로 이론. 반도체도 회로로 만들죠. 코딩도 비슷한 메커니즘인데 이렇습니다. 이제 회로를 만들게 되면은 복잡한 회로를 한 번에 만들지 않고요. 모듈식으로 만듭니다. 여기는 뭐 증폭하는 회로 모듈, 여기는 안정화시키는 모듈 이런 식으로 모듈을 각각 있는 모듈을 짜맞춰 가지고 회로를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회로를 이제 작동을 시키는 건데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가는 거죠, 이게. 예. 공부를 좀 덜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하냐면 처음부터 다 대입을 해가지고 수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계산을 다 해가지고 무지하게 오래 걸리는 연산을 해가지고 답을 냅니다. 계산하다 보면은 이거를 전체를 보지 못하면 더하기 빼기 잘못해가지고 답이 틀려버리는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듈을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해석을 합니다. 답은 모르지만 이 모듈에서는 증폭이 되겠구나. 이 모듈에서는 리버스가 되겠구나.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답은 정확히 모르지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대충 감은 알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저희 코딩도 똑같습니다. 코딩 교수님 계시지만은 코딩도 모듈별로 이렇게 붙여서 빨리빨리 만드는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이 코딩을 단순하게 다 모으지 않고 이것을 예를 든다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중복을 해가지고 삭제해가지고 라인을 줄인 다음에 그것을 효율화시킵니다. 근데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알고서 접근하는 거하고 이제 지금 AI 방식이 되게 무식한 방식 아닙니까? 일일이 계산하는 방식. 근데 그렇게 AI를 따라가는 방식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좀 뭐 어려운 얘기지만 이 어떻게 하면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통찰력을 가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따가 시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구차관님께 박수 한번 치시죠. 힘들게 오셨는데. 예. 고맙습니다. 그 AI에 대해서 공부할 때 유튜브도 그렇고 들어가서 보면은 그 참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요즘 와서는 힘이 안 드는데 그 AI 쪽에 앤드루 응인가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아주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 교수인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건물을 짓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도구를 쫙 일렬로 놓고 도구의 기능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걸 딱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물을 짓 때 그 도구를 하나씩 갖다가 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건물을 일단 설계도 가지고 짓기 시작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여기 지을 때는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 그때 도구를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기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공부를 다 해가지고 해서 안 되고 문제 중심으로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가 봐가지고 아까 우리 차관님이 모듈이란 말도 했는데 필요한 모듈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해결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걸 보아가지고 그게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얘기는 이제 문제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기조연설 하시는 분도 그렇고 전부 다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많죠. 저출산 문제, 지역 소멸 문제, 뭐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를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사람도 별로 없고 기조연설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없고 뭐 선거 예측할 수 있다든지 그런 얘기들만 하는데 그게 국민들한테는 별로 와닿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세션에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낙관론과 비건론에 관한 얘기를 쭉 하셨는데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얘기하는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 지구 기상 위기 뭐 등등 문제 이런 문제를 인공지능 시대에는 조금 쉽게 풀 수가 있을까? 거기에서 비관론, 낙관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는 또 하나 아까 보니까는 무슨 보건복지부에서도 오시고 많이 오셨던데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그냥 일가족이 다 돌아가신 분 얘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것은 돈을 또 얼마만게 많이 정부 돈을 많이 썼다고 그래요. 각 부처별로 나눠가지고. 그것이 왜 개별화된 서비스가 안 이루어지고 그렇게 톱다운식으로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정부 정책 실패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 그것이 AI 시대에는 해결책이 있을까? 그 문제를 좀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좀 요약을 하면은 인공지능이 뒷북치는 게 아니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평균 개념 가지고 정책을 수립을 했던 데서 좀 빠져나와서 평균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개별화된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 중심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조금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그 문제에서 답변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문수. 뭐 여러분들께서 코딩 교육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은 코딩 교육만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보 이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코딩 교육이 그냥 특정 언어로 주어진 그런 작업만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라 실은 거기서 시작을 해서 특정 언어에 이렇게 발목 잡히지 않고 A라는 언어를 배우면 다른 언어도 배울 수 있게 그러니까 그렇게 언어 확장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개의 시스템을 동시에 잘 돌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 아키텍트로서의 역량 그 다음에는 시스템이 잘 만들어졌으면 테스팅을 해야 되는 이런 역량 등등이 점점 역량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AI가 그 성장을 굉장히 빨리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경력직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건데 그걸 배워나가야 되는 엔트리 레벨 프로그래머들이 뭐 필요 없다 이럴 수는 있지만 이미 그 많은 기업들에서 많이 잘렸다라는 얘기를 듣지만 잘랐는데 생각해보니까 파이프라인이 무너져서 대책이 없다 해서 그게 지금 좀 홀드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IT 업계 같은 경우에는 10% 레이오프는 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예로 시스코 같은 경우는 매년 10%씩 레이오프를 합니다. 그냥 실적이 안 좋은 직원들 10% 주기적으로 레이오프를 하는 거라서 그게 충격이라기보다는 그냥 코로나 때 IT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했는데 그걸 지금 뭐 AI 핑계를 대고 좀 추스린다 이런 뭐 여러 가지 통계가 있으면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AI가 지금 저희 분야에서 아까 안 교수님과 얘기하신 것처럼 앤드류 응 같은 교수는 이게 21세기의 전기다. 그만큼 사회 전 영역에 어떤 변혁을 갖고 오는 새로운 그런 기술이다라고 했을 때 교육에 저희가 반영이 돼야 되고 근데 이제 저희 정보 이거 공학도로서 이런 데에 와서 앉아 있고 공과대학에 속한 과로서 대학 입시 초중고 K-12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전산이 유일무이합니다. 지금. 그래서 정보교육에 관해도 굉장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2010년대에는 정보과학자들의 수가 절대 적었기 때문에 정보교육에 실은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회 전반적인 디맨드가 커서 아까 그 기조 강연을 해주신 이경정 교수님 자료에도 보면은 그게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되면서 그 지역마다 굉장히 다른 편차를 갖고 와서 우려가 된다.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좀 틀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AI 교육을 해야 되냐, AI 교육을 뭐 수학과 출신들이 해야 되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정책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정보라는 교육, 그다음에 AI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런 거는 실은 저희가 교육자로서 전체에 이렇게 던지는 건데 여기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바꾼다 하면은 학생들이 갖춰야 되는 그런 소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엇을 배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왜 배워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내가 학습해야 되는 그런 학습 경험 자체를 AI의 도움을 통해서 설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AI 협업 구조에서는 AI 도구를 언제 어떻게 선택해서 활용할 것인가를 이런 거를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다른 평가 방법, 오랄 평가 방법, 동로 평가, 실제 문제 해결 이런 조금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지금 시험 기반의 단순한 평가는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육 전체에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공학도다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5년 안에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10년 안에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공감대가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 조금 속도를 내서 바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는 결국 어떻게 보면은 AI 기술이 저희가 해야 되는 많은 문제를 쉽게 풀어준다면은 실은 우리가 어떤 CEO 같은 그런 정책 판단을 해야 될 때는 실은 인문사회적 통찰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그 구차관님이 그 제가 쓴 정보체계론 책 가지고 고시 합격했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한 거예요. 그게 80년대에 이게 컴퓨터 마인드를 확산시켜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을까? 그게 화두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결론이 행정고시, 고등고시 과목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것이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5급 공무원 시험에는 제가 쓴 정보체계론 제 가르쳤던 되고 그다음에 이제 7급과 9급에는 전산개론이 필수로 들어가서 그게 생각보다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 문수복 교수님 말씀이 AI 교육도 그런 정도로 시작을 해야 돼. 뭘 교육시킬 것인가는 간두고 일단 그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만 AI의 리터러시를 높일 수가 있고 그렇게 안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계층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할 것이고 그것이 사회 불안 요소가 될 것이고
그것이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AI 시대에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국민 경제 내지 나라의 힘을 갖다가 높이면서 나가기에 대해서는 AI에 대한 교육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 비슷하게 나가서 모든 사람이 AI를 자기 조수처럼 써가지고 자기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게 지금 차이가 있는 게요. 옛날에 컴퓨터를 썼을 때 제가 60년대 말에 70년대 키스트의 전산 시스템 실장을 했었는데 그때도 비관론과 낙관론이 있었어요. 아이고 컴퓨터가 도입이 되면 주판부대들 다 실직자야. 그때 주판부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낙관론자는 아니야. 그 사람은 전업 교육을 시키면 돼. 키펀처로 전업 시키면 돼. 그래서 정부가 그때 딱 선언을 했어요. 그 주판 넣었던 사람들 실직자 하나도 안 만들겠다. 다 전업 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경제개혁원, 감사원 이런 때 굉장히 많은 주판부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재교육을 시켜서 펀처로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이 해결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교육이 대학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교육도 필요하지 않아? 어디가 좋을까? 상업학교다. 그래서 덕수상구에다가 키스트 터미널 달아놓고 포츄랑 코보를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상업고등학교가 이름이 정보고등학교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베이직 프로그램을 다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다 컴퓨터를 다 깔아주고 경진 대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소위 그 컴퓨터 마인드를 확산시켰거든요. 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제대하기 직전에 또 의무적으로 컴퓨터 강의를 듣도록 만들고 자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나라가 전자정부와 정보화의 우등 국가가 된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AI 시대에 지금 불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모르면 불안하거든요. 근데 알면은 불안하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AI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도 역시 옛날에 그 경험을 쌓아서 교육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게 아마 우리 과기정통부가 아마 앞으로 손을 좀 쏘셔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 초등학교 같이 시작을 하려면은.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 시간이 저기 하니까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뭐냐면은 이게 어떤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생산적인 일은 인공지능과 로봇한테 맡기고 그러면은 이제 공장도 로봇가 운영하고 사무실도 로봇가 운영하고 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 좋단 말이에요. 물건도 만들고 좋은 서비스도 만들어내는데 그다음에 우리 이제 경제학 교장한테 질문이 그러면은 소비의 주체는 누가 되냐예요. 인공지능이 소비의 주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세상에 되면은 유효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될 것 같고 유효 수요는 인간만이 창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유효 수요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놀아주는 대가로 소득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나온 게 기본소득 컨셉이 나오는 것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소득까지는 안 되고 참여소득이라는 컨셉을 도입하셨대. 참여소득 NGO 단체 같은 데 참여를 하면은 소득을 주겠다. 그래서 일단 결론은 똑같아요. 같은 생산 근처에 가지 마라 인간은. 잘 놀아라. 잘 놀면은 돈을 주겠다. 그런 이상한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강 교수님 말씀. 예, 그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상 보면은 산업혁명 제가 말씀드린 산업혁명하고 비슷합니다.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까 뭐 지능이라는 개념은 안 들어갔지만은 생산 효과라는 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생산은 결국 뭐냐 부가가치가 만들어져서 추가적인 소득이 만들어지는 건데 아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기계가 만든다는 극단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면은 기계가 부가가치를 계속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새로운 제품 만들고 새로운 영역을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준다. 그건 누가 소비할 것이냐? 그럼 기계는 소비할 수가 없겠죠. 생산자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극단적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은 그 기계 AI를 만들고 AI를 운용하는 그 역할을 하지만은 거기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는 결국은
인간이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굉장히 저는 극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기본소득 하시는 분들 그러면 세금은 누가 매기느냐? 그 인간에게 세금을 안 매기고 로봇에 세금을 매기면 되지 않느냐? 로봇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먼 세계고 상상 속의 세계라고 하는데 현실화는 되고 있다. 즉 그 생산 부분이 점점점 소비 그 하시는 부분들하고 분리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교육도 말씀하셨지만 그 교육 과정에서 보면 영역은 바뀌고 있다. 산업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반도체 산업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주식 시장에서 보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비중이 지금 전체 코스피 시장의 40%가 넘거든요. 거의 900개 되는 기업 중에 2개 기업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주도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2개 기업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끌고 경제를 끌어간다 하면은 부가가치는 거기서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 현재 시점에서 그거를 누리는 사람들은 당장은 이제 노동자하고 주주가 누리겠지만 그게 혜택 받는 사람들은 우리 경제 성장률 올라가면서 일반 국민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극단적으로는 기계와 생산하는 기계와 소비하는 소비자가 분리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 같이 가는데 점점 그 생산자의 비중이 기계가 차지하는 건 맞다. 그렇지만은 노동력을 대체하고 소비자를 대체하지만은 부가가치가 계속 만들어지는 한은 소비자나 생산자는 계속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지금 그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의 주체로서 인간.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까 누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옛날에 문화체육관광부라는 데가 별 볼 일 없은 부처로부터 생각했는데 요즘 굉장히 중요한 부처가 됐잖아요. 그게 사실은 문화체육관광이라 노는 부처거든요. 잘 노는 부처. 어떻게 하면 잘 놀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건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지금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문제는 그거더라고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중국에서 사람들이 마라톤을 하는데 로봇을 선수로 내세워가지고 로봇가 이겼다 그래서 박수 치던데 그건 아니다는 거죠. 경쟁시킬 게가 따로 있지. 어떻게 사람하고 로봇하고를 경쟁을 시켜요 그게.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비관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일과 노는 것도 인간의 일과 로봇의 노는 영역은 달라야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로봇을 사람과 똑같은 로봇을 만드는 것은 조금 당분간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로봇하고 인간은 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분리하는 것이 당분간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한없는 논쟁이고 놀아주는 대가로 놀아주는 대가로 소득을 얻는다. 우리처럼 워커홀릭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은 거부감이 굉장히 시죠. 놀아주는데 돈을 준다? 이건 아닌데. 그런데 현실은 맞거든요. 놀아주는 사람은 돈을 안 주면 유효수요가 안 만들어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정치학 회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이 있는데 그 돈을 누가 나눠주느냐 이거. 시장에 만들어주냐, 회사 사장에 만들어주느냐, 정부가 만들어주냐, 누가 만들어주냐. 지금 이대로 가면 정부가 나눠줄 확률이 굉장히 크죠. 세금을 걷든지 어떤 식으로든 걷어가죠. 기본소득이 되든 참여소득이 되든. 그럴 때 민주주의라는 것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 굉장히 그 통찰력을 요구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가와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 그리고 글로벌 사회 모두가 이렇게 함께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아마 이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만의 역할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역할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사무국에서 45분까지 마무리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45분이 됐는데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5분 이상을 좀 더 쓰겠습니다. 괜찮죠, 우리 부회장님? 시간. 예. 이게 결론 파트입니다. 자,
AI의 낙관론과 비관론 얘기가 나왔는데 핵심은 몰라서 그래요. 모르면은 무지하면은 그게 이제 불안도 생기고 하거든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인공지능 뭐 먹고 삽니까?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먹고 사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끊어주면 인공지능 죽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좀 AI 강국이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GPU도 도입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과연 인공지능이 먹고 살 만한 데이터에 관한 정책이 얼만큼 잘 되고 있느냐. 쓸만한 데이터를 제공해 줘야 되고 그 데이터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갈 때 박정희 대통령 때 저는 그 세대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댐을 건설했습니다. 소형강 댐부터 시작해서 대형 댐도 건설하고 물이죠. 그다음에 소형 댐도 건설하고 그것이 꼭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농어촌 공사의 조그마한 저수지까지 가가지고 그것이 이제 논밭으로 가는데 자 재미있는 것은 농지 정리를 했어요. 그때는 막 뱀처럼 꾸불떡꾸불떡 되어 있는 농지를 전부 다 트럭터로 밀어버쳐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직선 사각형으로 만들고 거기에 농기구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농로와 수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농업혁명이 이루어졌거든요. 저는 그것을 우리가 배우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AI의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위한 대형 댐도 만들어야 되고 소형 댐도 만들어야 되고 또 맨 마지막 단계까지 농사짓는데까지 가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런 데이터 수로 비슷한 것도 만들어줘야 되고 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부처 간의 장벽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또는 규제라든지 이런 이유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정부가 규제 옛날에 제가 위원장을 했던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규제선진화위원회로 바꿨대 보니까 그걸 만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AI 시대에 AI가 낙관론으로 가서 밝은 미래를 가져오려면 기술만 가지고 안 되고 규제 개혁에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 규제 개혁의 대상, 굉장히 중요한 대상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쓸모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해 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해가지고 정부가 그 노력을 좀 해주시면 지금 AI 소버린 무슨 뭐 만들겠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을 데이터를 괜찮은 데이터를 만드는데 댐을 만드는데 활용을 하면 아마 품질 좋은 AI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시간이 좀 많으면 밤새면서 토론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시간을 자꾸 없어서 할 얘기는 없고 여러분 중에 내가 이대로 돌아가면은 저녁에 잠이 안 올 것 같다. 이 얘기는 내가 꼭 한번 해주고 싶다 하시는 두 분만 짧게 1분씩 코멘트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손을 들어주시죠. 그러면은 제가 지정할까요? 예. 마이크 좀 갖다 드시죠. 자기 성함 좀 말씀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의 김나리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AI 정부 정책을 보면은 굉장히 성장주의적이고 발전주의적이고 약간 그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투자들도 막 엄청 기술 개발하는데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중점이 되어 있고요. 근데 굉장히 한편에서 이 AI로 인해서 부작용이나 좀 사회적 문제들은 노동이나 사회적 약자들이나 뭐 보건복지 분야나 뭐 안전망이나 사실 이런 데서 발생을 하는데 저는 사실 오늘의 이런 대화의 이 장조차도 너무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더 종합적이고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려면 저는 여기 패널에도 약간 사회보장이나 고용노동이나 좀 이런 안전망과 약자와 이런 부작용과 해결 방안과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분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 언제쯤 우리가 이런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까? 계속 이렇게 발전주의적이고 성장주의적인 논의에만 좀 머무르지 않고 약간 그런 고민들을 좀 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석환 회장님, 그 패널 구성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 현장 목소리를 하나도 안 듣고 네, 책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니까 저런 말을 하죠. 한 말씀 하세요.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는 이 논의가 이제 그 앞으로의 그런 말씀하신 그런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을 여는 이제 세션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싶고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흘러서 다들 학회장님들 많이 준비를 해오셨는데 그 내용은 다 지금 발표를 못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도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 분명한 것은 AI가 들어오는 그것을 뭐라고 정의하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양날의 칼을 가진 모든 영역의 인프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모든 영역에서 이제 AI가 기본 인프라로 다 들어와 있는데 결국 그 기본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산업 구조 그리고 시장 구조 그다음에 혁신 생태계가 전면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양극화의 문제, 사회적 약자의 문제, A의 접근성의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존의 시장 경제의 논리로 움직이지 않았던 수요 공급에 의한 법칙이 가격 구조나 소득 구조에서 움직였다면 이제 수요와 공급을 다시 균형점을 찾는 것은 결국 분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보다 이 self correcting 마켓에서 뭔가 이제 이 policy dependent한 그런 마켓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정부의 역할이 이제는 작은 정부에서 오히려 큰 정부로 이동하는 그런 논의가 또 한번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보다 실무적인 수준에서 또 이런 것들이 당사자 입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마지막 말씀. 네, 네. 그 우려하시는 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마 지금 발표 말씀 주신 아마 선생님께서도 저희가 작년에 이제 AI 기본법 만드는 과정을 아마 잘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가 AI 기본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고 다만 이제 우선은 조금이라도 한 발짝을 나가 보고 거기서 이제 미루어서 이제 뭐랄까 발생될 수 있는 또는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뭐 노동 문제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어떤 저작권 문제라든지 IP 문제 뭐 이런 문제까지도 다 하나하나 해결을 다 하면 좋았을 거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기본적인 체계를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좀 시작을 하고 법 개정을 신속히 따라가는 방식으로 법을 운영을 하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뭐 제가 사실 AI 기본법을 담당하는 차관은 아닙니다만 정부 전체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AI는 다 떠나가지고 아마 이 한 말씀만 좀 꼭 드리고 싶은데요. 네, 드리고 싶은데 아마 지금 이석환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상당히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지만은 우선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어떻게 쉐어할 거의 문제는 또 이제 또 같이 가야 되는 문제고요. 저희 과학기술이나 이제 저희 이쪽이 뭐랄까 이제 실물 경제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AI를 활용해서 좀 더 사회가 아마 좀 더 공정해지고 그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올바로 좀 더 대우받고 이런 쪽으로 사회가 갈 수 있을 거라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어떤 면을 봤을 때는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못 따라오거나 약간 뒤처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부분은 또 재교육이라든지 전환교육이 반드시 따라가야 될 문제고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좀 더 발전하고 성숙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잘 규제하고 목소리 듣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차관님이 아주 정확하게 마무리를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결론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와 똑같습니다. 꿈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밝은 미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셔야 돼요. 물론 정부를 대표하신 차관님 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 개개인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전자정부도 그랬고 정부와도 그랬고 선두주자가 됐던 것은 그런 꿈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차관님 말씀에서 AI 기본법 만들어서 잘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선수 관리도 잘해야 된다. AI 쪽에도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평등주의가 그 수월성을 갖다가 뒷목을 잡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가 경쟁력 사회에서 선수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과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뤄놓은 그 업적을 그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 그는 분리하고 구분을 해서 같은 차원에서 그걸 다루면은 AI 기본법도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은 선수 관리가 힘들어지면은 우리나라가 3강이 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것은 조금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정책을 수립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나이가 많으니까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꿈을 많이 꿔서 우리나라 분명히 잘 되리라는 확신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사실은 전자정부 시작할 때는 백지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편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백지가 아니거든요. 있는 그림을 지우고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는 더 힘든 작업입니다. 그 어려운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나이가 많으니까 제 역할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꿈을 꾸시고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AI 시대에도 세계 선두주자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학회장님, 여러분 보셨죠? 대단한 학회입니다. 우리나라의 학회장님,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을 전부 총괄하시는 과학기정통부의 차관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는 언제 한번 하룻밤 자면서 하는 코스로 하나 만드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 오늘 이 패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